오늘도 공산주의 바이러스 김정민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호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또 이 사람이 만든 진지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 이걸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도권을 장악한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펼쳐졌고,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나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가서 표현해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울부짖는 사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이제 됐고, 또 저도 이번에 이런 책을 좀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거구나, 망하게 된 거구나. 왜? 모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난 30년, 40년을 공략을 펴왔기 때문에 이거를 대적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결론은 뭐냐? 마귀의 건 다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이런 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행하면 공산주의자들, 어둠에 속한 그런 자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로서는 상당히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혹시 이렇게 말씀 듣는 분 중에 목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앞에 4장 본론이 되는 데는 이호 목사님이 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부록으로 나와 있는 제목이 공산주의 바이러스잖아요. 이 부분은 김정민 목사님이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김정민 목사님은 금난교회 담임하시던 김홍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원래는 김홍도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예요. 그 설교를 아들이 이제 다시 고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 3절 말씀 읽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들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걸 알아야 다시 기초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은 지금까지 마르크스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원흉이 누구인가? 그 진짜 원흉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예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이론을 제공하고, 그러한 이론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지난 30-40년 동안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인 공산주의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진지전을 펴고 결국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은 이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그 좌익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해 왔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 right,
옳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여러분 문화 막시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문화 막시즘.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저런 공산주의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문화, 교육 이런 그 철학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데 좋은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세뇌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런 문화 막시즘의 어느 면에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선진화된 그런 국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떻게 마르크스주의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라든지 옛날에 중공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라든지 못 살고 뭐 이럴 때 이런 거 뭐 공산화 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이거 상상해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론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이론이.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탈리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지도. 거기 가서 보면은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 뭐 로마 이런 거 얘기하면 장화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장화처럼 생긴 이게 반도입니다. 반도에 제가 그 왼쪽에 가면은 동그라미를 3개를 이렇게 쳐놨어요. 이게 3개의 섬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3개의 섬인데,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섬은 프랑스 땅입니다. 이탈리아 땅이 아니고, 이 섬의 이름은 코르시카예요. 코르시카 하면 여러분 누구 좀 생각나죠? 누구예요? 코르시카 출신의 유명한 프랑스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됐어요. 누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저 코르시카 출신이다. 그 코르시카 밑에 있는 섬이 사르디니아라고 한 섬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사르디니아. 오늘 강의의 주인공이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태어난 그 고향이 사르디니아다. 사르디니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저 반도 저 밑에 가면은 어떤 섬이냐, 시칠리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여기에서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이제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뭐 대부란 영화도 보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조직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안토니오 그람시, 마피아, 이런 그 섬들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이런 인물들이 탄생을 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뭐 마약 조직, 뭐 좋지 않은 조직이지만 어쨌든 이런 조직이 이제 결성이 됐어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제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이제 풍경, 지금 우리 시대의 풍경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풍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30년, 40년이라고 한 긴 세월을 통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이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온 사회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해하려고 하면 키워드가 하나가 필요하다. 아니면 핵심 인물이 하나가 필요하다. 그 인물이 누구냐?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보면 안토니오 그람시 이렇게 쓰고, 그 밑에 가면은 영어로 Theory of Hegemony 이렇게 돼 있어요. 헤게모니 이론을 만든 사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그래서 오늘은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빨갱이죠. 공산주의자. 이 공산주의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서 이 선진사회에 이런 이론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할 거 없이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돼서 완전히 국가가 몰락이 되는 이런 나라들이 도대체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선진화된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진화된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그 이론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다.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으니까 46년을 살았어요. 46년. 그래서 이 사람보다 한 40, 50년 전에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존재했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원조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선 이 이탈리아의 빨갱이, 이 공산주의자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40, 50년 후에 나타나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공산주의를 확고하게 심어놓은 이와 같은 그 장본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이론을 이해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는 이호 목사님이 적절한 시기에 어디에서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책에다가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람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녀가, 이 사람이 이제 4살 된 그런 아이였을 때 그람시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실수로 이 아이를 계단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그람시가 척추를 다쳐갖고 그는 꼽추가 되고 맙니다. 꼽추가. 자랄수록 등이 휘고 등이 자꾸 굽어지니까 그람시 어머니의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당신은 제대로 된 그런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지금부터 100년, 120년 전 일이니까 이거 이제 병원 찾아서 이런 거 고치기가 어렵던 그런 시절이에요.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의 등이 자꾸 구부러지니까 휘는 등을 펴주기 위해서 그람시 어머니가 천장에다가 그람시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이게 등이 펴지라고 이렇게 천장에다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등이 퍼지지 않아서 어른이 되었을 때 키가 152c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152. 이게 등이 휘어져서 그래서 152cm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꼽추로 이제 그람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사등이 이 꼽추로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또 시달리게 돼요. 너무나 병약해서 그람시 어머니는 얘가 올해 죽을까, 다음에 죽을까, 그냥 맨날 죽는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관도 준비해 놓고 수의도 준비해 놓고 이래서 언제 장례를 치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람시가 25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머니가 매해 수의장만하고 관장만하고 하는 그런 일을 연례 행사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람시만 불행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람시의 가족에게도 이제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람시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만 보였던 그 아버지의 신분은 정치적 반대파의 공격 때문에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 아버지가 이제 투옥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7명이나 되는 그런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어요. 또 청소년기에 안토니오 그람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이 휘어서 꼽추가 됐는데 청소년기에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고통을 많이 겪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탁월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그람시는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해소하게 됐어요. 수많은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단한 지식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돈도 없고 그렇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지적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1년이면 만 20살이 되는 해인데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리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이 토리노는 어떤 데냐? 이탈리아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장소가 토리노입니다. 토리노는 여러분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 피아트라고 하는 자동차 아시죠? 우리나라에 옛날에도 들어왔던 피아트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최초의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토리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을 만큼 아주 공산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도시가 토리노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토리노에는 피아트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자동차 이런 공장이 있었고 금속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요. 자, 자동차 노조, 금속 노조, 그렇죠? 이게 사회주의 노선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 이탈리아의 상황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자동차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엄청난 노조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속노조라고 하는 거 매 파업하고 강성노조 이런 거 여러분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귀족노조라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그 노동조합이 바로 자동차 노조하고 금속노조인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여기 그람시가 갔던 그 토리노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피아트 자동차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자동차 노조가 있었고 금속노조가 있어서 말 그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이 토리노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아주 불길처럼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그가 토리노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토리노 대학에. 자, 그래서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20년, 110년 전쯤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노조를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이제 타올랐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역사는 자꾸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리노 대학에 들어가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혁명가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론가로 아주 명성을 떨치기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지식을 섭렵하게 되고 또 특별히 혁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마르크스니 그렇죠. 그 당시 그 유명하다가 뭐 엥겔스니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섭렵을 해갖고 그래서 이론가로 이제 명성을 떨쳤어요. 그래서 1921년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제 창당이 됐는데 이때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나이가 얼마냐? 30살이에요. 나이가 30살 뿐이 안 됐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를 개량을 한 어떤 그런 의미의 공산주의 이 당을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을 때 그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론적인 이런 그 뒷받침을 했던 이런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다. 안토니오 그람시. 자, 이렇게 이제 잘 나가다가 5년쯤 지나서 그의 나이가 이제 35살이 되었는데 1926년에 그 당시 이탈리아에 유명한 독재자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뭐라니까 우리가 파시스트라고 얘기해서 극우 저쪽으로 이제 보면 되고 공산당은 이쪽에 극좌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무솔리니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했냐? 공산당원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안토니오 그람시도 이때 이제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포가 돼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구형을 받아갖고 그때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판사의 그 판결문에 이런 유명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두뇌를 20년 동안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그게 그 판사의 그 선고문 이렇게 돼서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방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이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탈리아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두뇌를 2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선고문이 내려질 정도로 공산주의 활동을 뭐라 그럴까 아주 그쪽 편에서 보면 지혜롭게 뛰어나게 했던 이런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위험 인물이다.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 존재하면 이 사회가 공산당에 의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독특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천재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그 선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둔다고 이 사람의 그 명석한 두뇌가 회전을 멈추질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이 두뇌가 고속으로도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는
이 땅에 이제 나와서 살 때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감옥에 딱 갇혀서 들어가니까 오직 하나, 어떻게 해야 공산주의를 이 땅에 확산을 시킬 것인가, 요거 하나만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그람시에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람시는 감옥에 한 10년 정도 이제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대학노트 32권 해당하는 2848쪽 분량의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록. 그 빽빽한 노트를 엮어서 영어로 발간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프리즌 노트북이에요. 감옥에서 적어놓은 노트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를 적었냐, 2848장을 적은 거예요, 그 노트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옥중수고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이 사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마찬가지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 한 10년 정도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현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개량을 해서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이와 같은 그 이론적인 모든 거를 약 한 2800장 이런 분량의 이런 노트에다 이제 적어서, 그래서 프리즌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의 책에서 그가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농촌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후진국 형태의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화된 이런 국가에서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대성에서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 문화, 철학, 지식인의 역할, 여성의 지위, 종교의 문제 등 다방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적용을 시도한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정권을 잡아갖고 경제를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문화 막시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화. 그렇죠? 이 문화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선진화된 이런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요거를 집대성해서 해놓은 그런 책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프리즌 노트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수감된 그람시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닙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면회객이 이 그람시를 찾아왔어요. 책을 쓰느라 고생해서 이빨이 빠지고 위장이 다 망가졌어요. 악정고투하는 사이에 부인과도 이제 멀어져서 이혼하게 돼요. 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아빠와 인연을 끊었어요. 생이별이 그냥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공산주의자들도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이 그 사람 면에서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람시는 몸이 망가지고 가족들과의 이별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극한 상황을 오직 지적인 탐구, 책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선진사회의 공산주의 사상 이거를 심어서 공산주의 국가로 이 국가를 개조해야 되겠다, 아주 여기에 그냥 전력을 다해서 이 책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나 국가를 공산화하는 것. 여러분, 선진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어떻게 공산화할 수 있는가,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10년 동안 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한 그런 책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그람시하고 지금의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토니오 그람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거, 그렇죠? 이거를 목표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이 전 세계 5대 공업국가고 7대 무역국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10째, 11번째 가는 정도의 말 그대로 선진국가예요. 이런 위상을 자랑하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이론에 지금 딱 먹혀 들어가서,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원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40년 지나는 가운데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안토니오 그람시는 수감 생활이 이제 11년 되는 때에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46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나와 며칠 쉬었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그런 섬이 그의 고향인데, 근데 거기 돌아가기로 한 날 쓸쓸하게 이제 죽고 말아요. 수감 중에는 계속 집필만 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그 양이 그냥 조용히 죽고 말았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여기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인간이 뼈를 깎고 피를 말려서 쓴 책, 여기 이영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서 뼈를 깎고 피를 말려서 쓴 책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역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68 혁명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일어나서 소위 그 좌익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게 결국은 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다 퍼져 들어갔거든요. 이런 거에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래서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뼈를 깎고 피를 말려서 만든 이 감옥에서 만들어 놓은 이 책이 지금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그대로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대로 이론을 집행하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무지한 백성이 거기 빠져들어서 30년, 40년 이상의 이런 전쟁이 지속이 될 때 결국은 무릎을 꿇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람시의 글이 세상에 몰아치는 파도가 되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 대한민국 해변까지 지금 몰려왔어요. 해변까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수도 한반도 중심에까지 지금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론, 여러분이 들어봤던 그런 이론일 거예요. 그 이론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산주의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예요.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읽고 뭐 올바른 가치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직업 있잖아요. 거기에 전 에너지를 지금 다 소모하고 있잖아요. 전력을 다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력을 혁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도 15살부터 이렇게 해갖고 대학교 가서도 전공이라는 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와 같은 이론만 공부하고 그로서 그냥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가 결국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두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론,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 이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동전하고 진지전이 있는데 진지전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전. 자, 먼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여러분에게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아시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고 부르주아 계급이 있다. 생산수단을 점유한 자본가 계급, 이걸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고 생산수단이 없어서 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이제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자본가 계급이고 부르주아 계급이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생산수단은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생산수단이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생산수단이에요. 회사, 땅, 주식 이런 게 이제 생산수단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런 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경영자에게는 회사가 생산수단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 결과를 나의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생산수단이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회사도 없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대가로 지불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와 같은 자본가 계급과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 계급, 즉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끊임없이 계급 갈등을 일으키고 계급 투쟁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계급 투쟁이
인류의 역사라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뭐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계속해서 계급 투쟁을 일으켜온 이게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폭력으로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자본가를 타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위 재산을 없애고 재산을 갖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똑같이 공동 소유하는 공산사회. 공산이라는 게 공동으로 재산 이런 거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산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그래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토피아가. 이게 마르크스 사상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 가지고는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된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폭력적 그런 혁명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실제 폭력적 혁명이 나라가 선진화가 되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적인 의미의 마르크스주의는 기동전에 의거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폭력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공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진지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진지전만 기억하면 돼요. 진지전. 자, 그럼 기동전은 뭐고 진지전은 뭐냐? 여러분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기동성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재빠르게 단기간에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탈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전으로 혁명을 일으킨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그냥 삽시간에 볼셰비키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장악해 버리는, 뭘 통해서? 노동자와 그다음에 농민의 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구호 아래 공장의 노동자들은 망치를 들고 나오고 농민들은 곡괭이하고 삽을 들고 나와서 지주를 죽이고 자본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으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성공한 기동전의 성공 사례예요. 성공 사례. 자,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에 그대로 두면 그러면 반드시 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삽 들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오고 망치 들고 나와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고, 이런 가운데 부르주아계가 완전히 타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성공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아주 기동전을 펴서 순식간에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완전히 혼란으로 뒤집어 놓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 거, 이게 가능하게 한 게 그게 기동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요. 러시아나 중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아주 못 살았어요. 아주 후진국이었어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경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경 국가 아니면 후진국에서는 기동전과 폭력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어디에서 이제 자라났냐? 독일에서 자랐어요. 또 그 다음에 주로 생활을 어디에서? 영국에 가서 생활했어요. 그렇죠? 또 잡지는 어디에서 발행했냐? 프랑스에서 발행했어요.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이와 같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농업국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선진화된 이런 국가예요. 자본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았던 이와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마르크스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은 반드시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어떤 국가에서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유혈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타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겨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해도 안 생겨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딜레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의 딜레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계급 갈등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사회가 이룩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의 발전 법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을 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후진 국가에는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베트남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진 국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폭력혁명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안 생기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되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게 되니까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의 노동자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오페라를 감상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국의 노동자는 퇴근한 다음에 맥주 마시면서 지금 같으면 프리미어리그,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축구 경기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키고 혁명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노동자, 한국 노동자들도 주말에 자가용 몰고 다니고 여행 다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노동자가 선진 국가에서는 아주 바빠졌어요. 혁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페라도 봐야죠. 축구 시합도 봐야죠. 여행도 가야죠. 여가 생활 즐기느라고 폭력 혁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진 국가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노동자가 이제 돈을 벌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들 이거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되고 자동차도 조립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고 배운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고 팥줄서 때려 부수자 이런 주장하면 그거 따라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동자 계급이라도 우리 몽둥이 들고 망치 들고 나가서 팥줄서 때려 부십시다 이런 이야기 주장 누가 나와서 하면 거기 따라갈 사람이 선진국가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좋은 나라가 되고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집에 이렇게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같은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국가에서는 이 농민들이 매일 삽 들고 망치 들고 그렇죠 곡괭이 들고 일을 하니까 일하던 도구 들고 나가서 지주를 죽이면 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집에 무슨 삽 곡괭이 망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폭력을 일으키고 혁명을 하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팥주서 불태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자본가를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폭동이 간혹 일어나거나 일어나도 소규모로 일어나지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 엄청난 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런 프롤레타리아 유혈 폭동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가만히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그래도 어느 면에서 선진화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 과격하게 이렇게 되면서 공산주의로 확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동전, 폭력을 이용한 공산화 혁명은 농업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다.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래서 과격한 방법을 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을 펴야 합니다. 진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적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려면 오랫동안 싸우려면 뭐예요? 진지를 만들어야 되냐? 그렇죠. 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참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호를 만들고 땅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식량도 쌓아놓고 무기도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하고 오랫동안 진지를 구축해 놓고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지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전 같으면 그냥 획가닥 해갖고 한 번에 싹 해갖고 유혈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공산화하는 게 그게 기동전이고, 근데 그런 기동전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지전을 펴서 식량도 갖다 놓고 무기도 갖다 놓고 그냥 오랫동안 야금야금 해서 저 적군을 선멸하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야 선진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가능하다. 요 이론을 편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자, 왜 식량을 쌓아 놓아야 되냐? 오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진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이루려고 하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지를 쌓아놓고 오랫동안 그렇죠. 조금씩 사회 전 영역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자들 심어갖고 진지전을 펼쳐야만 선진국가에서 공산화가 가능하다고 한 이런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그래서 진지 파놓고 먹을 것 갖다 놓고 병사들도 하나씩 모집해서 말 그대로 혁명가로, 직업혁명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마르크스주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들어와갖고 목사인 것 같은데 실제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펼쳐나와야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이런 진지전을 지금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 공산주의 진지를 구축해 놓고 오랫동안 야금야금 서서히 싸워서 모든 분야를 공산화시키면 그럼 그 선진 국가라 해도 그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지전이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점점 모든 분야에 이제 확대하게 되면 그럼 어때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소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산주의자들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1%도 안 돼요. 5천만 중에 진짜 무슨 공산주의 한다는 사람 50만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 사회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해서. 자, 그렇게 돼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면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분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진지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획득을 해서 마침내 사회를 주도하는 강력한 그런 세력이 되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장악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다. 여기에서 헤게모니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헤게모니라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여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지전 이론이 나오면은 끝에 가면 어떻게 돼?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분야에서. 야금야금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인원이 다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소수가 돼도 그 소수가 그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수가 돼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장악을 해버리면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산혁명이 자연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고 헤게모니 이론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헤게모니는 러시아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지배적, 지도적인 입장, 주도권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주도권을 장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모든 분야에 다 주도권을 장악하면 그 나라가 무슨 국가가 돼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근래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잠식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람시의 그 헤게모니 이론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라고 얘기했냐? 공산주의자들 하나하나 진지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두고 이렇게 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그람시의 그 글을 보면 헤게모니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덧붙여서 이상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헤게모니를 장악할 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 우월성도 확보해야만 그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우월성, 도덕적인 우월성.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탁월한 측면이다. 마귀의 일을 하는 일에서 그런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람시의 이론을 들어보고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이제 활약을 했어요. 어느 나라나 참 이 이론에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지적인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적이나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맨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인데 이들에게 무슨 도덕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저 모든 게 반도덕이고 비도덕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두 글자 가진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한번 보시면은 야, 이게 무슨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10년이고 15년이고 뭐 페이스북이 뭐 글 써놓은 거 보면 그 사람같이 도덕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우월한 사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로남불의 극치. 그러니까 남에게 보일 때는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본인과 관련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위선덩어리, 그렇죠. 가증함의 본산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게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다. 이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착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청년들이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 수는 없다. 저분은 정말 천사일지도 몰라. 저분은 혹시 외계인 아닌가? 이럴 정도로 아주 착하게 살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하다 큰 교회를 담임한 그런 목사님은 아닌데 이호 목사, 자기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니던 그런 스승이었어요. 이호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그 스승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는 현상이 본인 눈에 아주 확연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그 이호 목사 이걸 가서 보니까 왜 이승만이 이런 일을 하게 됐냐. 이호 목사가 미국의 전국을 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어떻게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인간의 자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사회 이런 그 사유재산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인간의 탁월함, 수월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국가가 최고 국가가 되는구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을 보니까 그냥 눈에 확연하게 다른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공산화가 될 수 있을까?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너무 깜짝 놀라서 그분을 만나서 그 스승님에게 공산주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자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반공 이야기를 해.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살던 그 목사님도 이 진지전에 지금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반공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스승이 입술에서 친공, 공산주의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친공이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반공은 시대에 뒤처지는 거고 지적으로 덜 떨어진 무식한 수구 꼴통이나 하는 게 그게 반공이고, 그렇죠? 조금 뭐 햇볕 정책이니 뭐 평화 공존이니 평화 이런 거 고상한 정의니, 그렇죠? 공이니 뭐 이런 거 고상한 단어를 이거 써야만, 그래야 지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공산주의가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해야만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기고 있다는 걸 그 목사님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역을 하니까 젊은이들 중에 가서 가만 보니까 좌파가 똑똑하고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게 뭐예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우파였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랑 이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비자금을 몇 천억씩 뭐 조성했다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우 비자금 수사는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안 했어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도 비자금의 일부가 드러나서, 이거 다 이호 목사님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2명이나 감옥에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형도 감옥에 갔어요. 만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철저하게 비자금 수사를 했으면 누구의 비자금이 더 많을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 지금 불려고 했던 그런 돈이 얼마인가, 이런 거, 이거 지금 다 알려졌는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지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이분 이야기에 인터넷에 노무현 딸 13억 사과상자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봐라.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딸이 13억 원을 사과상자에 넣어서 날랐다는 그런 제보도 나오고 돈 상자 사진도 나온다. 이렇게 증거가 떠돌아다녀도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파 수구 꼴통은 썩었고 좌파 민주화 투사들은 청렴하다는 그런 인상이 청년들 가운데 지배적인 그런 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허구를 담은 변호인 같은 그러한 영화가 근사하게 포장이 돼서 나오죠. 택시 운전사님 뭐 이런 게 근사하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전략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좌익 뭐가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오면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비화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요새 우리 지난 3년 동안 내로남불의 극치를 얼마만큼 봅니까? 내로남불.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산주의 아니면 좌익 세력들의 민낯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좌익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새 매일같이 이 사람들의 위선을 까서 밝히는 그런 뭐 트위터 글인가를 올려놓잖아요. 오히려 좌익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좌익을 까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뭐 우파인 사람이 해놓으면 듣질 않잖아요.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얼마나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 사람도 참을 수가 없는지, 그렇죠? 위선의 대가가 누구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금 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글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자, 왜 우리가 강의 서두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풍경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가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 진지전이란 전략. 진지전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전략을 누가 가져다가 이 땅에 심었냐?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진화된 이 대한민국 이 국가에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진지전을 몇십 년 동안 지금 펼쳐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헤게모니를 장악을 한 거예요. 헤게모니를 장악한 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진지를 구축하고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뭐로 바꿔요? 친공산주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람시는 또 어떤 일을 했냐? 헤게모니 진지전을 제대로 펴려고 하면 상식을 획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의 상식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진지전을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터는 뭐냐? 마지막 전선은 어디냐? 이 그람시라고 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은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냐? 상식의 영역에서 싸워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아니, 상식과 혁명, 공산주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상식 이야기가 나오냐? 사람들의 상식을 붙잡아야 된다. 상식을 지배해야 된다. 상식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만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토니오 그람시가 스스로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철학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든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개똥 철학이지만 다 철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한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철학적 흐름은 상식이라고 하는 침전물을 남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난 시대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일부분이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쌓여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철학,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침전이 돼서 남아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게 뭐냐? 상식은 전통적인 지혜 혹은 시대의 진실로서 스스로를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과정의 일부다. 자, 이것도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어요. 상식이 역사적 산물이란 말은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지금은 대한민국이고 그전에는 조선이었고 그전에는 고려시대였잖아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 안에 고려라는 국가가 있었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바뀐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식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상식을 장악해서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게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파급을 시켜야 되는 거다. 자, 운동장에서 두 팀의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해요. 전쟁터에서 두 팀의 그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사상이나 상식이라는 그런 그 전쟁터에서 다른 사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업적인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돈을 걷어다 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공산주의 이런 혁명가들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터를 장악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악을. 그래서 그냥 공산주의가 상식이니까 어때요? 공산주의 좋다 그러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이 사진 들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우하고 좋다 그러고 하는 그런 일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건 공산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 앞에 그런 식당에 김일성의 사진 갖다 놓고 그렇죠? 그거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그런 일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김현우라는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을 보다 일관성 있는 정치 이론 내지 철학적인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과 문화 정치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정치는 그냥 정치가 아니라 정치 교육하는 정치가 돼야 되고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어때? 정치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교육이 아니라 정치 교육입니다. 공산주의 의도를 가진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단체가 그게 전교조예요. 그게 전교조예요. 그냥 문화가 아니고 문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책, 출판 등의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 전투적인 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니 변호인이니 등등 해갖고 이 좌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거를 미화하고 포장을 해서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영화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좌익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뇌가 되도록 야금야금 진지전을 1년, 2년 해서 30년, 40년을 펼치면 그 사회가 공산화가 된다. 지금 공산화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다. 자, 그래서 교육이든 문화든 정치를 스며들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서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미남이고 미녀이고 탑스타여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진지전을 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모든 사고 영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모든 국가가 다 넘어갔고 그렇죠. 스페인이 넘어갔고 그리스가 넘어갔고 지금 여기 아시아에서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넘어갈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런 데서 어떻게 진지전이 펼쳐져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했는가 이 실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13절 말씀 읽었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의 오랜 진지전을 통해서 기초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교조, 강성노조, 민주화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 지금 보니까 그 민주화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서구 사회의 올바른 그런 민주화가 아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역사까지 왜곡해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런 이상한 사회가 지금 되고 말았어요. 먹고 사는 것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런 좋은 국가인데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정말 완전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난감한 그런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좌익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단체들 81개인가가 이미 우리는 찬성합니다 하고 지금 표를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통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야금야금 신학교에도 들어가고 교단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교회 안에도 들어가고 다 북한들 다녀오고 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헤게모니가 장악이 되는 그런 일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 지금부터 72년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우리는 광복절 그럼 1945년 8월 15일로 생각하는데 진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된 그게 광복절이에요. 이게 의미가 지금 바뀌어져 갖고 갑자기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진짜 광복절은 그때 역사를 가서 보면 진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그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 날이. 예. 자, 그래서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보편적인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그룹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의 그룹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제대로 서야만, 그래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 마르크스, 안토니오 그람시, 레닌,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등과 같은 공산주의자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무리 궤변을 가지고 가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진지전을 펴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게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옳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right, 옳은 가치예요. 올바른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금방 선멸시킬 수 있어요. 이 안에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만 똑바로 서면 그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한 30번, 미국의 유명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의 성경과 정치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30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좌익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그 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